고금소총과 야담. 재벌 가죽. 옛날 어떤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먹으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3, 4년이 지난 후에 농부는 둥글소와 바꿔 세우려고 암소를 몰고 장에 가 팔았는데 마음에 드는 대소가 없어서 소를 사지 못하고 빈몸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는 길에 햇볕은 뜨겁고 갈증에 목이 터지는 것 같아 농부는 주막에 들러 탁주 몇 사발 마셨습니다. 얼마쯤 길을 걸으니 차츰 취기가 오르면서 몸이 노곤해져 농부는 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산 언덕 숲속에 들어가 얼굴에 삿갓을 덮고 잠깐 다시 쉼을 했습니다. 헌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해질녘에 얼굴이 선뜻하여 눈을 떠보니 꼬리가 두어 발 되는 호랑이가 궁둥이를 둘러대고 쇠몽둥이 같은 꼬리로 얼굴을 살짝살짝 문질렀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진 농부는 눈을 꾹 감고 죽은 듯이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돌려 농부의 얼굴에 입을 대고 냄새를 맡더니만 어슬렁어슬렁 개울가에 가서 물에 꼬리를 담았습니다. 농부는 이젠 영락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호랑이는 술 취한 사람을 잡아먹지 않으므로 물을 끼얹고 취기를 없애려고 개울을 찾아갔습니다. 호랑이는 또 농부한테 와서 꼬리에 물로 얼굴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얼굴에 입을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술내가 풍기고 있었으나 호랑이는 옆에 엎드려 떠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술내를 풍기려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한 술내에 호랑이는 또 개울가로 갔습니다. 농부는 생각하였습니다. 에라, 죽어 한 번이라도 어디 손을 써볼까. 이때 호랑이가 또 다가왔습니다. 호랑이가 꼬리로 얼굴에 물을 끼얹으려 할 때 농부는 호랑이의 꼬리를 거머쥐고 지르면서 뒤로 잡아챘습니다. 너무도 급작스런 일이어서 놀란 호랑이는 앞으로 내뛰었습니다. 농부는 계속 고함을 지르며 꼬리를 쥔 채로 달려갔습니다. 고개 며칠 넘어서 범은 바위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범의 굴로 끌려 들어가기만 하면 끝장을 보게 되므로 농부는 구릿골을 두 발로 버티고 죽기 살기로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빼려고 악을 쓰다가 그만 코밑가죽이 차돌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앞으로 나가려고 힘을 쓸수록 찢어진 것이 점점 넓어지며 나중에는 대가리 가죽이 쭉 벗겨졌습니다. 농부는 힘을 다하여 고함을 지르며 뒤로 꼬리를 잡아챘습니다. 그러자 가죽이 몽땅 벗어진 새빨간 호랑이가 굴로 뛰어들었습니다. 농부는 가죽을 메고 장에 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땅도 사고 기와집도 세웠습니다. 그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비가 물려준 미천으로 소도 매놓고 땅 마지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가 갑자기 부자로 된 것이 이상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농부에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입이 한 방만큼 되었습니다. 자는 범이나 안 하다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생각했더니 산범의 가죽을 얻는 수도 있구나.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곧 외양간에서 큰 둥글소를 끌어내서 장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주막집에 들러서 농부가 한 대로 탁주 몇 사발 마시고 솔밭에 들어가 삿갓을 얼굴에 가리우고 누웠습니다. 취한 척하면서 호랑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또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가서 들어누웠습니다. 그날도 허탕을 치고 사흘날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소판 돈을 허물어 고기 반찬에 술을 먹고는 솔밭에 가서 누워 잤습니다. 5, 6월 염천에 술 잘 먹고 서늘한 그늘 밑에서 잠자니 참으로 좋은데 어느 때건 번가죽을 얻으면 뻥 먹고 알 먹기란 매일 꿈속에서 부자 되어 고래등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지나고 보니 부자보다 못하지 않았으나 소판돈은 그만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만두려는 생각이 있었으나 소 한 마리를 거저 먹어버렸으니 할 수 없이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판 돈을 다 먹어버린 그날에 과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알아봐 준다더니 이제야 부자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그는 힘이 부쩍 나서 호랑이의 꼬리를 거머쥐고 고함쳤습니다. 가죽을 내놓아라. 호랑이는 놀라서 화다닥 앞으로 내뛰었습니다. 몇 고개를 넘어 범의 굴 어구에 이르자
농부의 말대로 두 발로 바위를 버티고서 가죽을 벗어놓고 들어가거라.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과연 그의 고함 소리와 같이 호랑이는 가죽이 벗겨진 새빨간 알몸뚱이로 굴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죽을 얻은 그는 장으로 갔습니다. 호피장 사구는 범의 가죽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면서 살펴보다가 두 손바닥을 썩썩 마주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재벌 가죽이어서 쓸모없소. 그래도 값을 쳐야지 않소? 동전 한 푼어치도 안 가니까 값을 칠 수도 없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공으로 술 마시고 낮잠 자며 부자로 되려고 가산을 탕진했는데 부자로 되기는커녕 쓸모없는 범에 재벌 가죽을 깔고 허천에 나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구렁이. 옛날 한 동네에 철돌이와 차돌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지 없이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금전판에 가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금전판으로 찾아갔습니다. 금전판 주인은 쌀아금은 주인에게 바치고 콩알보다 더 큰 금덩이는 파는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금정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헌데 금전판에서 10년을 하루와 같이 일했으나 콩알 같은 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는 금전판에서 노총각이 되었지만 은전 한 푼 벌지 못하였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그래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금전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막장에 나가 일하는데 이상한 돌이 막장 한켠에 비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을 캐려고 그 돌을 빼내니 반발이나 길게 생긴 돌은 보통 돌보다 얼마나 더 무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닥에 고인 물에 씻어보니 시누런 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기쁨에 겨워 금을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았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가 발반이나 되는 금을 캤다는 소문이 온 금전판에 퍼졌습니다. 금전판 주인도 난생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 보았는지라 침을 갤갤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놓은 법이라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 금덩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길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집도 덩실하게 지어놓고 밭 사고 소를 사 농사도 하고 어리무던한 색시도 맞아들여 새살림도 남부럽지 않게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형 철돌이가 금덩이를 지고 앞에서 걷고 동생 차돌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도 지나고 벌도 지나 인적 없는 산길에 잡아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이라 형은 동생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차돌의 눈이 강도눈처럼 사나워졌는데 당장 무슨 행패를 부릴 것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신만 고를 다 겪고 금덩이를 얻었는데 금이 생기자 형제 사이에 이렇게 되었느냐며 형은 탄식하였습니다. 철돌이는 금을 지고 한참 걷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금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동생 차돌이는 좋아 웃으며 형에게서 금을 받아지고 걸었습니다. 황금은 흑사심이요. 인심은 조석변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동생에게 금을 넘겨주고 동생의 뒤만 따르던 형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구나.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우뚤우뚤했습니다. 당장 일이 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예로부터 형제일신이라 하였는데 형제 간의 정을 어찌 금에 비하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두 형제는 어느 사이에 역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나란히 앉아서 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라 형철돌이는 동생 차돌이를 보고 속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우리는 막장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여 일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했네. 그런데 황금이 생기고 보니 형제 사이가 달라지는 것 같네. 나는 우리 형제 간의 정을 해칠까 겁나네. 그러니 이 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형철돌이가 이렇게 말하자 동생 차돌이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무서운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형님이 금을 지고 걸을 때 내 마음도 불시에 변하여 하마터면 형님을 해칠 뻔했소. 이까지 금 때문에
우리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소. 형님이 금을 버리고 갑시다. 내 말이 옳다. 동기도 윤기도 몰라보는 이까짓 걸 해서는 뭘 하겠니? 던지고 가자. 두 형제가 합의되자 그들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끝에 얻은 금을 혈마루 천지꽃 뿌리 밑에 헌신짝 던지듯 던졌습니다. 금을 뿌려 던지고 나니 마음도 거뜬하여 두 형제는 발걸음도 가벼이 령을 내렸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형제는 영 밑에 있는 주막집에 들어 자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자 두 형제는 이내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에 지친 형은 자리에 눕자 이내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헌데 동생은 잠은커녕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금 생각이 나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 잠든 기회를 놓칠세라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서 오던 길을 따라 령에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닿게 령에 오른 동생은 령에 오르자 바쁜 숨도 돌릴 새 없이 천지꽃 뿌리 밑을 살폈습니다. 순간 그는 놀라 악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자 머리를 축혀들고 입을 벌쩍 벌리며 사나운 눈에 불을 일궜습니다. 차돌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떨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동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금덩이를 가져 못 가면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까짓 미물짐승이야 못 당하려 하는 생각에 참나무 몽둥이를 꺾어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헌데 구렁이 대신 천지꽃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우는 듯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가 차돌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차돌이는 생사결단하고 구렁이와 싸웠지만 구렁이를 당해내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차돌이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생각도 오간데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뛰어서 영을 내렸습니다. 날이 새벽해나 주막집에 돌아온 그는 형님이 알고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형 옆에 누웠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동생은 자리에 눕자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형철돌이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을 던지고 온 것이 마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도 동생 몰래 영에 올라갔습니다. 형철돌이도 밤새껏 구렁이와 싸우다 겨우 목숨을 주지에 가지고 주막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막집에 이르자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뒤미쳐 동생이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별다른 기색이 없이 형님을 보았습니다. 형철돌이는 자기도 방금 일어난 듯 눈을 비비고 동생과 말했습니다. 동생, 난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형철돌이는 지난밤 자기가 겪은 일을 꿈 이야기로 엮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님, 전날 밤에 나도 그와 똑같은 꿈을 꾸었소. 동생이 또 같은 꿈 이야기를 하자 형은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동생도 그런 꿈을 꾸었구만. 동생, 꿈이란 허황한 건 아닌데 동생이 혹시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하는 소리 아닌지? 형이 이렇게까지 묻자 동생은 형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실은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형님 몰래 금을 가지고 가려다 하마터면 그 구렁이한테 죽을 뻔했소. 동생은 눈물이 그렁해서 형님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형철돌이가 또 동생 차돌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형질 못하겠다. 내 마음도 숫덩이같이 변하였댔네. 나도 동생한테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닐세. 동생, 우리 빨리 황고양하여 마음 맞춰 손 맞춰 농사일이나 합세. 이러다간 그렇게 다정하던 우리 형제가 원수가 되겠네. 두 형제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행패를 부려 길손들은 영을 넘지 못하고 백리기를 애돌아다녔으며 등짐꾼이 영을 넘지 못하여 사람들은 소금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떠도는 소문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구렁이에게 통째로 삼켰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구렁이에게 놀라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따라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제는 자기들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욕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구렁이를 잡아 없애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병기를 들고 영마루를 찾아 올랐습니다. 영마루에 오르니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는데 누런 구렁이 몸뚱이가 눈부신 빛을 뿌려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본 구렁이는 주홍같이 입을 쩍 벌리고 그들 형제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화근을 없애버리라 마음먹은 두 형제는 번쩍번쩍 장검을 휘두르며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구렁이가 쭉내 달아올 때면 좌우 수목들이 쫙 갈라지며 바람이 씩씩 일고 형제들이 칼을 휘두를 때 보면 허공 중에 번개가 번쩍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구렁이와 반나절이나 싸웠습니다. 헌데 장검이 번쩍하고 번개를 일구며 구렁이를 내리쳤는데 두 형제의 칼은 신통이도 구렁이의 허리 한복판에 가박혔습니다. 구렁이는 천둥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두 토막이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두 토막이 된 구렁이는 구렁이가 아니라 두 토막으로 똑같이 갈라놓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덩이는 두 토막으로 갈라졌지만 형제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이어졌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백성을 해치는 화근을 뽑아버리고 황금덩이를 하나씩 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금을 팔아 산뜻한 초간 삼간집 두 채를 짓고 소와 밭도 사서 의좋게 농사를 했습니다. 살림이 해마다 펴는데 마음 좋고 어여쁜 색시까지 들어와 형제지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남 부러운 게 없이 잘 살더라 합니다. 효부, 옛날 어느 마을에 소경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맞들고 손톱 발톱이 닳도록 벌었지만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남과 같이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의논성 있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외가 마른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애를 쓰며 벌어도 늘상 그 상이 장상이 아니오. 아무래도 이대로 지나기보다 내가 몇 해 작정하고 타관 땅으로 돈벌이를 떠나보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동안 당신이 고생스럽지만 어머니를 잘 모셔주오. 아내도 남편의 의향을 찬성하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운수가 튀면 밭되기라도 생길지 그렇게 해봅시다요. 집 걱정은 조금도 말고 몸 편히 지내시다가 설사 돈을 못 벌었다 해도 속히 돌아오세요. 남편이 떠나간 후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전히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살며 근근득식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밤과 낮이 따로 없이 방아품, 빨래품, 길쌈품 무슨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주고 주인 집에서 죽이든 밥이든 먹으라고 한 사발씩 주게 되면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점점 여위어만 가다가 마침내 문박출입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근심은 태산 같았습니다. 한 번 집을 떠난 남편은 종무소식인데 이 일을 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약을 쓸래야 돈 한 푼 구처할 할 가망이 없으니 만약 이를 당하거나 되고 보면 이루의 무슨 면목으로 남편을 다시 대한단 말인가. 며느리는 앞 못 보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어머니 병에 무슨 좋은 약이 없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허약한 데는 지렁이가 좋으니 써보라고 권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보신약이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지렁이를 많이 잡아서 먼저 맑은 물에 담가 속을 싹 개워내게 한 다음 다시 손톱으로 배를 쪽쪽 훑어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보약해 물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 시어머니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어찌 지렁이를 부모에게 대접하려는데 제가 먼저 맛을 보니 고소한 게 제법 고기 맛이 나기에 죄송한 대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노파는 손으로 사발을 더듬으면서 술질을 몇 번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도 먹고 싶어 하던 고기국이 아닌가. 대체 이 고기국이 어디서 나왔을까? 얘야, 이 고기국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먹기는 달게 먹는다만 내가 이 고기국을 얻어오느라고 고생이 오죽했겠냐? 애고 가려내라. 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얼른 죽어야겠는데. 노파는 목이 메어 덧뜨지 못하고 한숨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는가?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을 꾸며 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머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요? 주인 집에서 고기를 사다가 배를 빼 던지는 걸 가져와서 깨끗이 손질하여 끓인 거예요. 맛이 있으면 앞으로도 또 그런 걸 가져와서 끓여드리겠어요. 그랬더냐, 맛이 있다마다. 우리 같은 신세에 이렇게 고기 맛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다음에도 남들이 버리는 게 있으면 가져오너라. 맛이 좋으니 너도 먹어라. 그제야 노파는 맘을 놓고 달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며느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지렁이를 잡아서 시어머니를 대접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지렁이국을 먹고 난 노파는 점점 깨성이 되어 문밖 출입을 하게 되었고, 달이 몇 번 바뀜에 따라 피골이 상접하던 노파는 살이 포동포동 오르게 되었으며 얼굴에 주름살도 쭉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노파는 눈알이 뿌옇게 되면서 무엇이 얼른거리는 것 같더니 점차 형체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노파의 눈은 가리워 있던 백세가 걷히는 듯 앞이 환해지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하도 신기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웃으며 울며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집이를 돌보며 며느리는 더욱 부지런히 품을 팔아 살아가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집을 떠난 지 5, 6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눈뜬 어머니를 대하자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노파는 아들을 얼싸안고 기쁨에 목이 메어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낳고 산후조리를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어 그만 눈이 점점 나빠지다가 석 달 만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너의 얼굴을 내가 어찌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내가 밝은 천지를 다시 보게 되고 너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은 모두 며느리의 덕분이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젊은 부부는 눈뜬 어머니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양심. 백두산의 송림이 우거지고 단풍 든 나무들이 울긋불긋하여 경치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약재 캐러 장대산에 들어갔던 천식이는 집으로 오던 날 아주 아름답고 신기한 풀을 만났습니다. 천식이는 하도 곱고 신기하여 그 풀을 한 포기, 두 포기씩 해가지고 송림을 벗어나 한 동리에 이르렀습니다. 동리에 들어서니 길 옆 나무 그늘에서 몇몇 사람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해를 쳐다보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식이는 그들한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하고 하룻밤 유숙할 집을 지시하여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장기를 놀던 사람들은 천식이를 보자 화뜩 놀라더니 서로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나서서 천식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손에 쥔 그 풀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예, 백두산에서 하도 곱고 신기하여 가져왔는데 이 풀이 무슨 풀입니까? 자네, 그 풀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죽네. 그 풀은 독풀이네. 독풀. 그러자 옆 사람들도 그렇노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천식이는 그 풀을 먼 곳에다 주워 던졌습니다. 헌데 금방까지도 장기를 놀던 세 사람이 눈을 문지르며 땅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천식이는 마을로 뛰어가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축하며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중 한 사람이 눈을 비비며 떠듬떠듬하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장기를 두는데 괴상한 돌개바람이 불어치더니 눈이 아이고. 이때 한 노인이 땅에서 풀잎을 주워들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식이는 생각되는 점이 있어 노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노인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삼이네.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영문을 알게 된 천식이는 사실을 자상히 이야기하고 던져버린 풀단을 주워들었습니다. 원래 몽땅 산삼이네. 산삼이란 말만 들었지 그 싹을 보지 못한 천식이는 한 구석에 온당하지 않은 생각이 있었지만 세 사람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노인과 여러 사람들은 남을 속여 산삼을 던진 후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그거 잘 되었군. 산신님이 양심 없는 자에게 주는 벌이니 별 수 없이 눈이 멀었네. 멀었어.
천식이는 노인과 여러 사람들에게 삼 한 뿌리씩 선사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병 구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심 없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휴, 왜 이런 양심 없는 못된 짓을 하였던고.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쏟아진 물.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선비는 매일과 같이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 앉아 열심히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태생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 남편을 거들어 구차한 살림살이를 돌보는 대신 진종일 방구석에 들어앉아 가난살이를 한탄하며 바가지만 긁어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행여나 운이 튀어 남편이 과거에 급제나 하면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어 비단호 사내진미에 가마타고 호의호식하리라 하고 은근히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 2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고 나니 아내의 황홀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수제도 못하는 주제에 그따위 글 공부를 하면 못하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이 보고 있는 책을 와락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 이 책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 남편은 그래도 떡심 좋게 책을 도로 주워들며 아내를 달래었습니다. 여보, 학문이 허공에서 절로 떨어지겠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니 부디 참아주오. 그러나 미욱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벙어리 열목도 더집어리며 남편을 잘못 만난 신세를 하소연하다가 나중에는 한숨 끝에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려고 또다시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가자 아내는 이번에야 행여나 하고 어서 남편이 성공하고 돌아오길 손꼽아 고대하였습니다. 어쩌면 행길이로 꽹과리 꿍짜 올리며 나졸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남편의 화려한 가마가 금시에 눈앞에 보이는 듯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포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거지행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꼴을 본 아내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주팔자를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던 끝에 여보, 난 이젠 더는 당신을 믿고 살 수가 없어. 하고는 굳이 만류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영영 친정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달아나자 불시에 호라비가 된 선비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있을 때는 빨래 걱정, 조석 지을 걱정이 없더니 이제는 5만 가지 잔손질이 선비의 손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옛날 이백이 글 공부를 할 때 허씨 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목이 마르면 뜨끈한 찬물을 따라주고 한여름 더울 때면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해주고 하루세끼 채소 반찬이 진수성찬과는 비기지 못할 망정 부인의 후더운 관심에 이백은 목매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허씨 부인을 생각할수록 선비는 달아난 아내가 괘씸하고 맹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힐세라. 여름이면 빈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골방에서 겨울이면 찬설이 반짝이는 벽을 마주하고 앉아 상투에 노끈을 메어 천정에 달아놓고 갈마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며 한밤중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나무를 하는 쉴참에도 길을 걸을 때도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예전과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소나무 가지를 한 짐 해놓고 청석판에 앉아 잠깐 쉬며 책을 보느라니 노곤한 봄볕에 그만 잠이 소르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호련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성이 감천이라 그를 닦으려는 내 지성이 하도나 기특하여 하늘의 신령께서 이 약을 내리노라. 하고는 도포 속에서 금빛 반짝이는 약봉지 하나를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연기마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깨고 나니 꿈이라 선비는 하도 이상하여 손을 펼쳐보니 과연 손에는 눈부신 약봉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나무찜을 내려놓자 바람으로 물을 끓여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엔 마치 인삼노경주를 마신 듯 온몸에 혈기가 왕성해지더니 머리가 가뿐해지더니
나중엔 잊어버렸던 글줄이 하나하나 역력히 머리에 떠오르고 묘한 식구들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절세의 명약이로구나. 선비는 이렇게 감탄하며 더욱 글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가고 오막살이 앞들의 꽃이 한창 피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지고 또다시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줄임배를 끌어안고 문전걸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서울에 당도하여 응시를 하였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선비는 뜻밖에도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친히 그에게 평양감사를 봉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국사를 돌아보느라 가마를 타고 고향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향간에 숱한 백성들이 길가에 줄을 쳐서 허리 굽혀 행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선비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해가지고 서서 다가오는 행차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는 에구, 나도 저런 벼슬아치 남편이나 있었으면. 하고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어 무심결에 머리를 들어 가마 안을 힐끗 들여다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의젓한 감사가 바로 헐벗고 굶주리며 항문을 닦던 그 옛적 남편이 아닌가. 이때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움도 있고 불이 나게 가마 앞에 달려나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찌나 바삐 쫓아나갔던지 곧 떨어진 고무신 한 짝이 돌부리에 걸려 저만큼 나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뉘길래 함부로 급한 행차를 막느냐? 선비가 의아쩍어 행차를 멈추고 연고를 물어본 즉 부인은 머리를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나를 못 살아 보시겠습니까? 소인이 바로 예전 그대 부인이로소이다. 한때 소견이 좁아 사람 행시를 못하여 배울 면목이 없사오나 바다같이 넓은 그대의 흉금은 가히 용서할 줄로 아옵니다. 소인을 불쌍히 여겨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지성껏 그대를 섬겨드리리다. 아내의 말을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묵묵생각에 잠겼던 선비가 문득 사령들에게 영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그 온가지에 물을 떠오너라. 이윽고 한 사령이 농가에 들어가 온가지에 물을 듬뿍 떠다 올렸습니다. 선비는 그 온가지에 물을 받아 길바닥에 쏟으며 이 쏟아진 물을 다시 온가지에 끌어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다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노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행차 뒤를 멍하니 바라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고 합니다. 민심과 천심. 옛날 한 시골에 두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은 굽 빠진 항아리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동생은 선량하고 부모에게 효성스럽기로 인근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가들어 가정을 이룬 형은 덩실한 집을 지어놓고도 부족하여 늘 어머니를 모시는 동생을 데려다 일을 시켰으며 어머니도 공대하지 않았습니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던 어느 해 대소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세려고 동생은 기승을 부리며 울부짖는 서란풍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소못을 입고 새끼로 허리를 질끈 동이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이날따라 추위는 유달리 혹심하여 동생의 손은 구운 가게처럼 빨갛게 얼어 낯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지 쪽 바위 밑에 웅크리고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던 동생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인데 나무 한 단 못하였으니 무엇을 대접한단 말인가? 동생의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인데 나무 한 단 못하였으니 무엇을 대접한단 말인가? 깜짝 놀란 동생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사람은 물론 짐승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동생은 방금 한 말을 다시 외웠습니다. 그러니 또 자기 말을 받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이 낫을 들고 바위 주위를 살펴보니 새하얀 염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염소의 골을 쓰다듬으며 또 그 말을 말하였더니 염소는 수염을 쫑긋거리며 받아 외웠습니다. 동생은 이 신기한 염소를 팔아 어머니의 생일을 쇠려고 염소를 끌고 고을로 향하였습니다. 읍에 들어선 동생은 말하는 염소 사시오. 하고 외치며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다녔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가마 타고 지나가던 원님이 이 광경을 보고
가마를 멈춰 세우고 호령하였습니다. 너 이놈, 세상에 말하는 염소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염소를 말을 시키면 은전 100냥을 상으로 주고 말 시키지 못하면 민심을 소란시킨 죄로 너의 키를 낮추리라. 동생은 원님에게 공손히 절하고 염소의 대가리를 쓰다듬으려 말하였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인데 나무 한 단도 못 타요. 무엇을 대접한단 말인가? 염소는 또 수염을 쫑긋거리며 또랑또랑 동생의 말을 받아외었습니다. 기이하게 생각한 원님은 동생을 불러다 자초지종을 세세히 듣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여 미물 짐승까지 감동시켰으니 이는 세상이 칭송할 만한 일이다. 여봐라, 거 사람이 없느냐? 원님의 부름소리와 함께 시종이 들어왔습니다. 금고에 가서 은전 150냥을 가져오너라. 시종은 달려가서 은전 150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으로 내 상으로 은전 150냥을 준다. 염소는 가지고 가서 집에 두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동생은 원님에게 꾸벅절을 하고 은전과 염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생일을 잘 쇠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에 골도 내밀지 않던 형은 소문을 듣고 달려와 동생을 보고 전후 사연을 캐어 묻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와 나는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간인데 그 염소를 나한테 하루만 빌려달라. 동생은 형의 말대로 염소를 형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형은 웃음 주머니가 흔들흔들하여 즉시에 염소를 끌고 고을 원님이 있는 대청 앞에 가 고을이 떠날 듯한 목청으로 외쳤습니다. 말하는 염소를 사시오. 말하는 염소를 사시오. 고을 사물을 골똘히 보고 있던 원님은 대청 앞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시종을 불러 사연을 알아오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종이 들어와서 원에게 또 말하는 염소를 판다는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원님은 부모에 대한 효성은 좋으나 금전을 너무 탐내는 그 총각의 행실이 괘씸하여 한번 단단히 혼내놓으려고 시종을 보고 그 녀석을 어서 불러들이라 명하였습니다. 헌데 들어온 사람은 어제 그 총각이 아니고 비교적 잘 사는 부자 같은 중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원님은 그 사람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너 그 염소를 말시켜 보아라. 형의 눈앞에서는 새하얀 은전이 뱅글거리고 돌았습니다. 그는 웃음 주머니가 흔들흔들하여 동생이 시킨 대로 염소고를 만지며 말하였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인데 나무 한 단 못 하였으니 무엇으로 대접한단 말인가. 헌데 염소는 들었는지 먹었는지 종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형은 연거푸 말하였으나 염소는 말하는 대신 뾰족한 뿔로 형을 떠받으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원님은 대노하여 호령하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 엎어라. 사령들은 원님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르르 달려들어 형을 대번에 엎어놓았습니다. 너 이놈, 옷을 반반히 입은 자식이 나무를 못하였으면 옷이라도 팔아서 어머니의 생일을 지내야지. 감히 고을에 와서 그따위 허튼 소리로 민심을 소란시킨단 말이냐? 원님의 호령과 함께 사령들은 욕심 많고 불효한 형의 볼기를 보기 좋게 서너 대 후려쳤습니다. 빌어맞는다고 매를 맞게 되자 형은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대노하여 더 크게 욕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성 없고 형제간에 의리 없는 너 같은 놈은 매를 더 맞아야 그 버릇이 떨어지겠다. 여봐라, 곤장 100개를 안겨라. 형은 빗발치듯한 곤장 속에서 개를 달아매는 듯한 아우성을 치다가 까무러쳤습니다. 헌데 정신 차리고 보니 사령은 오간데 없고 옆에 염소가 서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모진 아픔을 참으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염소를 본 형은 부하가 치밀어 돌을 들어 염소를 때려 죽였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형이 언제나 돈을 벌어오겠는가고 멀리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피투성이 된 형은 동생을 보자 눈에 불을 일구며 욕설부터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놈도 동생이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때려 죽일 놈아. 어서 이 형을 업지 못할까. 동생은 치솟는 울분을 가까스로 참으며 형을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비대한 자기를 업고 온 동생에게 찬냉수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내쫓으며 욕하였습니다. 너의 그 재간둥이 염소 때문에 내 이 지경이 되었다. 길에 염소가 있으니 가져다 콱 잘 살아라. 동생은 대꾸도 없이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갔습니다. 불쌍한 염소는 돌에 골이 터져 뇌장이 흘러나왔으며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염소를 가져다 집 뒤울 안에 파묻었습니다.
봄이 오자 이 염소 무덤에서는 신기한 참대순이 솟아나더니 하루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동생은 염소 생각을 하며 그 참대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었습니다. 참대는 끝이 보이지 않게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뒷요란에서 벼랑간 쏴하는 소리가 나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광채가 뿜기었습니다. 동생이 달려나가 보니 참대나무 밑에 번쩍이는 은전들이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참대가 하늘 옥황상제의 금고 밑을 뚫어놓아 하늘에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소문은 또 욕심 사나운 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소문을 듣자 단숨에 동생의 집에 뛰어온 형은 동생네 뒷요란부터 살피었습니다. 하늘로 곱게 솟은 참대나무 밑에는 아직도 드문드문 은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전번 동생의 염소를 죽인 일 때문에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걸려 선뜻 참대를 달라 하지 못하고 한식경이나 다다르자 말하였습니다. 얘야, 저번에 이 형은 분김에 내 그 염소를 죽였는데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려라. 그 덕분에 너도 큰 부자가 되지 않았니? 동생, 저 참대를 나한테 주게. 동생은 형의 저번 행실이 괘씸하게 생각되었으나 그래도 자기 형이라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형은 기뻐서 연신 동생을 칭찬하더니 큰 참대는 어쩔 수 없자 옆에 금방 솟아오르는 새순을 뽑아가지고 가서 집 뒷요란에 심어놓고 매일 물과 비료를 주며 빌었습니다. 어서 빨리 자라서 하늘의 금고 밑을 터지어 동생보다 더 잘 살게 해주옵소서. 형이 심은 참대 역시 무럭무럭 자라 하늘을 찌르며 날따라 자랐습니다. 형네 온 집 식솔은 매일 참대를 둘러싸고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안간 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낮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고대하던 형의 일가는 기뻐 참대 주위에 빙둘러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 저 멀리에서 신누런 것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려온다. 몽땅 신누런 금이야, 금이다. 형은 기뻐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헌데서 하는 소리가 점점 크고 가까워 오더니 별안간 신누런 똥물이 사태처럼 쏟아져 내려 형은 물론이요 그의 집까지 몽땅 똥물에 잠기었습니다. 자라고 자란 형의 참대는 하늘 측간 밑을 뚫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여 욕심 많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의리 없는 형은 한번 허우적거리지도 못하고 똥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예로부터 천신과 민심은 일치하거늘 이는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999석군과 천석군. 옛날 어느 동네에 김선달과 박선달이라는 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달은 해마다 1000석씩 하는데 김선달은 아무리 발벗고 설치어도 박선달보다 몇 섬씩 떨어졌습니다. 어느 해 김선달은 올해는 어쨌든 박선달을 이겨봐야겠다는 속심을 당나귀 발통처럼 단단히 사려먹고 초봄부터 남몰래 승벽을 하였습니다. 박선달이 무슨 종자를 장만하면 자기도 그런 종자를 장만하고 박선달이 어느 날 논을 갈면 자기도 논을 갈고 박선달이 모를 부으면 자기도 만사불구하고 그날 모를 부었습니다. 김선달은 박선달에게 조금이라도 뒤질세라 같은 날 같은 일을 하는 외에 박선달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바득바득 썼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타작을 척해놓고 따져보니 박선달은 또 1000석을 했는데 김선달은 딱딱 긁어 모아도 한 석이 모자라 999석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그만 전신의 맥이 탁 풀렸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토질도 비슷하고 걸음도 더 내었고 땅도 깊이 갈고 어느 한 가지도 뒤지지 않게 자란 데다가 철철이 같은 날짜에 같은 일을 하였는데 어째서 한 석이 모자라겠는가. 김선달은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혼자 재생각해봐도 무슨 놈의 감투꾼인지 영문을 통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김선달은 염치불고하고 박선달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도 저마다 제 가업에 바삐 돌다 보니 좀처럼 왕래를 하지 않던 차에 김선달이 문득 찾아오니 박선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우리 집을 다 찾아오나? 어서 들어오게. 김선달을 사랑방으로 인도하여 마주 앉은 박선달은 의아한 눈길로 찾아온 연유를 물었습니다. 오늘 자네를 찾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며칠을 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모를 일이 있어 자네에게 배우려고 왔네. 이 사람 자네가 나한테 배울 것이 무엇인가? 좌우간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보게. 김선달은 한 해 동안 남모르게 내기를 하던 일과 그렇게 했는데도 한 석이 모자라더라는 사연을 말하고 나서
자네는 대관절 무슨 비결이 있나?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하고 말하였습니다. 박선달은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비결이 있겠나? 그렇지만 한 가지 도리는 있네.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 터이니 보겠나? 비결을 보여주겠다는 소리를 들은 김선달은 귀가 번쩍하여 어서 보여달라고 바싹 다가들었습니다. 그럼 보여줄 테니 잘 보게. 박선달은 점잖게 기침을 하고 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돌이 거기 있느냐? 이리 좀 오너라. 박선달은 아들에게 분부하였습니다. 저 광문을 열면 사닥다리가 있느니라. 그걸 매여다 지붕에 걸쳐라. 장돌이는 예, 하고 나가 긴 사닥다리를 매어다 지붕에 척 걸쳐 놓았습니다. 아버님 또 무슨 분부가 계시옵니까? 외양간에 가서 전박이 얼룩황소를 몰고 나오너라. 장돌이가 얼룩황소를 몰고 나오자 박선달은 사랑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내다보며 분부하였습니다. 그 소를 지붕 위로 몰아올려라. 아버지의 분부를 받은 장돌이는 두말 없이 사닥다리 앞으로 소를 몰고 가더니 이랴 빨리 올라가. 이랴 이놈 소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를 사닥다리에 올려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란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적부터 땅에서 걷고 뛰고 살아왔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고 내릴 줄은 모르는 짐승인지라 사닥다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저 앞다리만 들었다 놓았다 하였습니다. 소가 올라가지 않으니 장돌이는 사닥다리 위에 올라서서 고삐를 잡아당기며 이랴 하고 자꾸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소는 주둥이를 공중에 쳐들고 씩씩거릴 뿐 사닥다리에는 죽어도 올라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닥다리에서 뛰어내려와 회초리로 소공둥이를 마구 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소는 눈만 감았다 떴다 할 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안방에서 무명을 짓고 있던 박선달의 마누라와 며느리가 밖에서 장돌이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웬일인가 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장돌아, 소는 어찌 자고 그러느냐? 아버님께서 지붕 위로 몰아올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박선달의 마누라와 며느리는 두 말도 없이 달려들어 장돌이를 거들었습니다. 장돌이는 사닥다리 위에 올라서서 고삐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고 박선달의 마누라는 몽둥이를 들고 소 옆에 서서 잔등을 때리고 며느리는 소공둥이를 떠밀면서 올라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소를 사닥다리 위로 몰아올리려고 진땀을 흘리며 역사를 하고 있을 때 박선달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소가 어찌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겠느냐. 내가 일부러 시켜본 일이니 이제는 그만하고 소나 들여매거라. 그제야 세 사람은 숨을 헐떡거리며 소를 들여맨다 사닥다리를 치운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얼굴에 박선달을 원망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두 선달은 방문을 닫고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어 김선달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선달의 집에서는 점심을 차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선달도 점심을 차리란 말도 안 하고 그저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한참 더 앉아 있어도 여전히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마도 날 굶기려는 모양이다. 이 집에서 원래 점심을 먹지 않는가? 그래도 내가 모처럼 왔는데 점심 한 끼도 대접하지 않고 그저 보낼 수가 있나? 두상이 인색해도 분수가 있지. 아참, 그렇지. 인색하게 굴어야 잘 산다는 걸 나한테 보이자는 거로구나. 이렇게 의심을 한 김선달은 이제는 알만하다고 생각하고 더 앉아있기가 민망하여 곧 일어서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사랑문이 바시시 열리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점심상 다 차려놨어요. 어서 들여오너라. 손님 시장하시겠다. 박선달의 분부가 떨어지자 점심상을 차려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으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고 향기로운 약주까지 따끈하게 데워서 들여왔습니다. 김선달이 이 광경을 가만히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박선달이 시킨 적도 없고 여태껏 상을 차리는 소리도 없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차렸을까. 김선달은 속으로 탐복해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미 차려드린 음식이니 이젠 먹고나 보자. 두 선달은 컹커니 자커니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상을 물리고 난 다음 박선달은 김선달에게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내가 오늘 한 것처럼 해낼 수 있겠나? 김선달은 잠깐 생각해 보고 나서 장담하였습니다. 그까짓 것쯤이야 얼마든지 해내지. 그렇다면 아무 날이나 내가 한번 갈 터이니 한번 해보게. 그때 비결을 말하지. 김선달은 박선달과 의논한 끝에 날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당도하자 박선달은 길다란 화설죽대를 들고 점잔을 빼며 김선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박선달은 김선달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보게. 꼭 보겠나? 꼭 보겠네. 김선달은 애엠하고 큰 기침을 한 번 짓고 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칠성아, 이리 좀 오너라. 칠성이는 한참 만에 우물쭈물하며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거 외양간에 가서 누렁왕소를 마당으로 몰고 나오너라. 칠성이는 예, 하고 가서 누렁왕소를 마당으로 몰고 나왔습니다. 거 사닥다리 어디에 두었느냐? 찾아다가 지붕에다 걸쳐 놓아라. 예, 그런데 이 소는 어떻게 하고요? 칠성이는 이렇게 군말을 하며 못마땅하게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당에 세워놓으면 되지 무슨 군소리냐? 칠성이는 소를 마당에다 세워놓고 사닥다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벽을 바르고 되는 대로 놓아둔 사닥다리를 갑자기 찾자 하니 어디에 들어갔는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참이나 찾던 끝에 나무가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죽으림을 써서야 겨우 뽑아내었습니다. 사닥다리를 지붕에다 걸쳐 놓으니 김선달은 그날 박선달이 하던 대로 칠성이에게 분부하였습니다. 소를 지붕 위로 몰고 올라가거라. 칠성이가 들으니 이야말로 얼토당토하는 분부였습니다. 세상에 소가 어찌 사닥다리로 올라간단 말인가. 칠성이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소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놈아, 애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군소리가 그리도 많으냐? 어서 올리 몰아라. 칠성이는 손님의 앞이라 감히 더 변명을 못하고 소를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고삐로 때려도 안 되고 사닥다리 위에 올라서서 고삐를 죽어라고 잡아당겨도 안 되었습니다. 화가 버럭난 칠성이는 아버지에게는 화풀이를 못하고 몽둥이로 소를 마구 때리면서 주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소는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김선달의 마누라와 며느리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예, 칠성아, 소는 뭘 하느라 때리며 야단이냐? 칠성이는 아버지가 시켜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의 마누라는 손님이 곁에 앉아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감을 손가락질하며 푸념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영감도 오늘은 무슨 망령이 났는가 봐. 소가 어떻게 사닥다리로 올라가는가? 머리에 털라고는 처음 듣는 소리야. 올리몰라면 올리모는 거지. 여자들이 뭘 안다고 이 야단이야. 김선달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마누라와 며느리는 마지못해 칠성이를 도와 소를 몰아 올리느라 법석댔습니다. 칠성이는 앞에 올라서서 고삐를 당기고 모친과 아내는 뒤에서 밀고 때렸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한 김선달은 됐다. 그만들 해라. 소가 올라가지 않는 건 뻔한 이치다. 내가 일부러 시켜본 것이니 그만들 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디라고 소가 올라가? 어림도 없지. 김선달의 마누라는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떤가? 그대로 됐나? 은근히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묻는 김선달의 말에 박선달은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달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리더니 김선달의 마누라가 들여다보며 점심을 차리는가고 물었습니다. 물을 게 있는가? 손님이 왔으면 의뢰이 점심을 차리는 법이지. 김선달이 분부하자 마누라와 며느리가 점심을 차리느라고 분주히 돌아갔습니다. 나무 안아들이는 소리, 물을 붓는 소리, 가마뚜껑 여닫는 소리, 칼도마 소리, 지지고 볶는 소리. 한동안 요란하더니 이윽고 상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김선달에 못지않게 잘 차리었습니다. 상을 물리고 나서 박선달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보게 김선달, 자네는 오늘 내가 하던 대로 했다고 생각하나? 김선달은 그날 박선달이 하던 것과 오늘 자기가 한 것을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대조해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글쎄, 한다고는 했는데
흉내만 내었지 그대로는 안 되었네. 박선달은 의미 있게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나더러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네. 나라나 백성이나 집안의 주장이 있어야 하고 모두가 합심이 되어야 무슨 일이든 제대로 되는 법이네. 내가 보니 자네네 집은 전석도 훨씬 넘을 집안이네. 그렇지만 주머니가 4개란 말이네. 그러니 제각기 흩어버리고 999석만 남긴단 말일세. 내 말이 어떤가? 김선달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네. 무슨 일이나 합심이 되어야 하지. 백정의 아들. 옛날 한 고을에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백정은 물론 그의 자자손손들까지 모두 제일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여 다른 집 자식들은 시집, 장가를 가나 백정의 아들은 나이 20이 되도록 장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이웃 고을에 살고 있는 윤대감의 집에는 관연한 딸이 있었지만 역시 출가를 시키지 못해 벌써 수년을 하루와 같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부부는 늙도록 일점 혈육이 없다가 하늘에 백일치성을 들인 후에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딸을 보았는데 대가리와 바른 심통이도 돼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문 밖에 나갈세라 후원에다 별당을 짓고 그곳에 가둬놓고 크면 차차 변하겠거니 하고 하루 이틀 1년 2년을 지나는 사이에 20세가 되도록 그 모양 그 꼴이라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한입 건너 두입 지나 인근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감 부부는 동서남북으로 수소문해서 사윗감을 골랐으나 말만 듣고 꼬리를 빼는가 하면 간혹 대감님의 재산이 욕심이 나서 찾아왔던 총각들도 색시를 한 번 보고는 즐겁해서 도망치는 바람에 부모의 속은 타고 나서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연한 처녀를 그대로 늙힐 수는 없어 제일 천하다고 소문이 난 백정의 아들에게 딸을 주겠노라고 자청해 나섰습니다. 백정 역시 아들을 호라비로 늙히고 싶지 않던 차라 아들을 불러놓고 한숨을 쉬며 전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백정의 아들은 부모의 마음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윤대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던 말 그대로 처녀는 사람의 옷을 입었으나 돼지대가리에 돼지발이어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해서 나까지 이런 여자와 배필을 맺게 되는가? 하고 한탄하다가 이것도 팔자인가? 아니면 연분인가? 하고 중얼거리며 지루한 하루해를 보내고 밤이 되자 신부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날인즉 보름날이라 달이 휘영청 밝은데 달빛은 후원 별당을 어루만지더니 창문을 뚫고 들어와 빈베개만 비춰주니 백정아들의 생각은 밑빠진 바다같이 깊어만 갔습니다. 일생에 배필이란 여자가 돼지대가리에 돼지발 쪽을 가졌으니 내가 백정의 아들이라고 잡아서 고기라도 팔아 돈이라도 모으라는 겐가?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니 잠은 오지 않고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서 탄식하며 각시를 보느라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것이 미물의 짐승이 남아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양부모가 정해준 혼인이니 좋아도 내 아내요. 못나도 내 아내니 우리 함께 삽시다. 이것이 하늘이 준 연분이 아니겠소. 그러니 세각시의 더운 눈물이 백정의 아들의 손등을 한뿍 적시었습니다. 세각시는 창문가에 다가앉아 보름달을 향하여 중얼거리며 손을 싹싹 비비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깜짝 놀라 쫓아가 보니 세각시는 새고패를 뒹굴더니 벼락치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돼지어울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하도 놀랍고 신기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처녀는 돼지 어물을 들고 와서 옆에 놓고는 저는 옥황상제의 셋째 딸로서 인간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다고 죄를 받아 인간에 내려와 돼지로 태어나서 굴욕을 받다가 보름날 백정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야만 비로소 인간으로 될 수 있는데 오늘 천행으로 귀한님을 만나 허물을 벗게 되었으니 버리시지 않는다면 소첩이 평생을 받들어 모실까 하옵니다. 하며 이마를 숙이는데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이 범절 또한 출중하려니와
목소리는 꾀꼬리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은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들락날락하며 뜬 눈으로 장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하인을 불러 신부방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녀가 발끝으로 별당 창문턱에 다가가서 새치 혀끝으로 창호지를 구멍내고 한눈으로 들여다보니 분명 고른 둘인데 난생 처음 보는 미녀라 다시 눈여겨보니 옆에는 돼지 허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님,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고른 둘이온데 난생 처음 보는 미녀가 있고 옆에는 돼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줄로 아래옵니다. 윤대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감의 생각에 제 핏줄을 받아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키워서 백정의 아들에게다 짝을 지어주었더니 19은 백정의 아들이 잡아먹고 껍데기만 남긴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불러 다시 가보게 한 후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쳤습니다. 대감의 마누라가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글쎄 알몸뚱이인 딸이 반겨 맞으며 어머님, 빨리 내 옷 갖다 주세요. 옷 갈아입고 부모님께 인사하겠어요. 하며 어리광을 부리는지라 하도 기쁜 김에 엎어지며 무릎을 다쳤건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달려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영감님, 어서 위관을 갖춰 쓰고 딸과 사위 절받을 차비나 하시오. 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윤대감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몰라서 멍에 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절을 받고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윤대감은 그제야 무릎을 툭 치며 하는 말이 허허허 그러게 이성지압은 만복지원이라고 혼사장에 있다시피 원앙지압은 전생에 막지 못한다는 옛말이 조금도 틀림없느니라. 하며 딸과 사위를 하루 이틀 데리고 놀다 보니 어언 반년 만에야 사돈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백정네 집에서는 아들을 보낸 후에 하루를 삼추같이 눈뿌리가 빠지게 앞산 오솔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으나 종무 소식인지라 백정이 매일 술상을 앞에 놓고 탄식하며 하는 말이 내가 하도 가난해서 백정디를 한 탓에 결국엔 돼지 며느리가 차례져 이 녀석이 안 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잡아먹고 오는 모양이지. 하고 푸념하는데 난데없이 신랑 신부 도착했다는 기별이 전해왔습니다. 백정이 버선발로 마루에 나서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에서 사뿐 내려 절하는 며느리를 보자 어찌나 기쁘고 반갑던지 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도 모르게 야, 난 윤대감님의 딸이 돼지 혼을 타고난 돼지라기에 백정이란 천한 일을 했다고 후회했는데 이젠 죽을 때까지 백정질을 해야겠다. 하며 며느리의 팔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디 부서나 며느라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고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이란 만물의 영장인데 없다고 업신보지 말고 천하다고 깔보지 말아야지요. 북이란 있다가도 없는 법이요. 없다가도 있는 법이지요. 이 세상에 백정이 없다면 잔치, 환갑상은 물론이요. 제상에 육부치는 뭘로 놓으며 임금님이 잡수시는 육부치는 누가 잡아서 올리겠나이까. 그러니 이 세상에 백정의 일이 제 일인 줄로 아뢰나이다.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후련해진 백정은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하고 연신 되뇌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화목한 가정의 웃음을 꽃피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